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일 연속 4자릿수를 이어가면서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한 주요 사건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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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가 17일 0시 기준으로 1,455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일째 1,000명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확산 추세가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역 발생이 지금 1,404명입니다. 젊은 층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것이 지금 이 지역 발생 중에서도 좀 문제점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수도권이 더 많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한 72.5%가 되어 있고요. 비수도권은 27.5%이긴 하지만 비수도권도 여전히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이 국내 입국자 검역들 포함해서 신규 해외 유입 한 51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심각한데 지역사회 곳곳에서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신 것처럼 500명이 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일 이후 누적 확진자가 60명을 넘었었고 같은 건물에는 헬스장 같은 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나온 것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칫 그 감염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그 사우나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 중에서는 발열이 있어서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입을 했고 이용을 했던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도 뭐 백화점을 비롯해서 마트 같은 곳들도 선제적으로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두 분 변호사님께서 코로나19 현황,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와 함께 현재 어떤 상황이 정확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지금 신규 확진자가 지금 계속해서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확산세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 교수님께서는 현재 4차 대유행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유행 상황 자체는 엄중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확진 환자는 아직 감소세로 접어들지 않은 상황이라 어쨌든 이제 수도권 4단계, 그다음에 비수도권 2단계 또는 3단계 상황인데 일단 이 상황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들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1,600명대까지 한때 치솟았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일단 조금은 주춤한 모습인데 거리두기,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겁니까? 일단 아직 효과를 보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주까지는 이제 4단계 시작 전에 이제 접촉했던 사람들에 의한 전파로 보고 있고요. 아마도 다음 주 중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꺾여 나가는 건지 아니면 더 악화될 건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주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신규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지역사회에 누적되어 있던 그 감염 사례들이 이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단계 격상의 이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구체적으로 좀 시점을 좀 다시 한번 좀 특정을 해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좀 기다려야 될까요? 보통 저희가 이제 특별한 방역 정책이 바뀌고 나서 효과를 보는 이제 거의 평가하는 시기가 보통 2주 정도로 잡고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중간 이후 또는 다음 주 말 정도 돼야지 아마 4단계 격상의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기는 그 아주 큰 규모의 이런 집단 발병이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언제든 2,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다만 그런 상황을 잘 통제하는 상황이면 일단 다음 주 말 정도가 일단 적어도 피크는 꺾이는 상황들을 볼 수 있지 않겠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다음 주 말이나 그 7월 말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4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려면요. 그런데 네, 이달 말이 되면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고 또 학생들 여름 방학도 시작되기 때문에 추가 확산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비수도권에서의 발병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인데, 일단 비수도권의 발병 자체가 수도권의 이제 통선 효과로 인한 부분들, 특히 이제 수도권 인접 지역은 통선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한 말씀하신 대로
여름 휴가라든지 학생들의 방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단 관광지 중심의 발병도 사실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도 확진자 늘어나는 걸 보면 알고, 그다음에 저쪽 강원도 쪽도 늘어나는 걸 보면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 특히 수도권을 잠잠하게 하더라도 비수도권에서의 발병이 늘어나게 되면 유행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어서 이 부분 균형적인 방역 정책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풍선 효과를 언급을 하셔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4단계가 아니라 더 그 거리두기 단계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규모도 제각각인데 이걸 좀 통일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특히 이제 풍선 효과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도권은 이제 6시 2명밖에 못 모이는데 다른 지역은 뭐 8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수도권의 인접 지역에서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들이 실제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국 단위로 적어도 이제 사적 모임의 숫자는 통일을 시켜놔야지 그런 풍선 효과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려되는 게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을 하면서 이 병상 부족 문제 그리고 의료 인력 확충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병상이라는 부분도 이제 늘리기가 쉽지 않고 게다가 의료진은 더 늘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병상이야 뭐 생활치료센터랑 감염병 전담병원 7월 말까지 정부가 늘리겠다고 하지만 지금 7월 말부터 또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인력이 뭐 같은 인력이 예방접종도 하고 같은 인력이 코로나 대응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일단 유행 상황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런 병상 부족에 대한 대비도 되고 의료 인력의 피로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의료 인력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확충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반면에 그 병상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게 좀 어렵다면 뭐 자가 치료라든지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겠습니까? 네, 일단 사실은 이제 어떻든 7월 이후에 방역을 완화를 하려고 했었다면 환자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택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만들어 놨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확진자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된 부분 상당히 안타깝기는 하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일단 모든 확진자를 시설에 입원시키는 상황 자체가 이제 변화돼야 되는 상황들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이런 재택에서 치료할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또한 이런 중증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이송할 건지 이런 체계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화면에도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 야외에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요즘 네. 날씨가 무척 덥지 않습니까? 지금 교수님께서도 의료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일선 현장에서 있는 의료진들의 고충 얼마나 심각합니까? 특히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검체체질 같은 경우는 보호구를 이제 다 착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날씨가 한 20도만 올라가도 안쪽에 땅이 다 차가지고 흐르만 있으면 탈진할 수 있는 시거든요. 근데 지금 뭐 10분 넘는 것부터 의료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름 없이 이렇게 지내야 되긴 하지만 앞으로 선별진료 업무 자체도 일단은 이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실내에서 이제 환기나 이런 부분들, 음압 시설이나 이런 것을 잘 갖춰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아덴만에 있는 청해 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해가 네. 커진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게 그 배라는 특징이 매우 밀폐되어 있는 공간들이고 이게 아예 이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배 안에 있는 승조원들끼리 계속 밀접한 그런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두 명의 확진자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로 확산되는 데는 뭐 1, 2주만 있어도 거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관리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초반에 확진자 들어온 부분들을 이제 캐치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군 당국에서는 지금 이 청해부대가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전에 국내에서 출항을 했고 또 이 네. 배 안에서 백신을 저온 보관하는 그런 여건의 한계가 있는 데다가 또 백신 접종을 하면 그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좀 어려워서 백신을 맞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일각에서는 그렇더라도 최소한 그 물자를 싣고 내리는 그런 간부들이라도 백신을 맞추든지 아니면 인근 기항지에 있는 기항지에 있는 미군이나 뭐 유엔군 등을 통해서 뭐 백신을 맞추든지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전문가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백신을 맞췄다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고 사실은 이제 뭐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뭐 1회 접종으로도 가능했던 상황이니까 그런 방법을 좀 동원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드는데 사실 뭐 반대 거꾸로 생각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했을 수도 있었던 일들이니까 이미 지난 일이어서요. 일단 이번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승조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필요하고요. 특히 이번에 사실 더 문제 삼고 싶은 부분들은 그 안에서 이제 확진자들을 좀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진단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갖추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어떤 컨설팅을 꼭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렇게 4차 대유행을 극복하는 가장 큰 관건, 결국 신속한 백신 접종일 것 같습니다. 백신 수급 문제 없겠습니까? 일단 어차피 7월 달에는 신규 접종자가 줄어들 걸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7월 말부터는 충분히 백신 접종이 된다고 정부에서 밝히고 있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잘 맞출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자꾸 이제 전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노출되게 되면 국민들께서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 잘 해결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드는 게 이런 접종률도 올릴 수 있고 어떤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집단 면역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백신 관련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방역 당국에서 내세우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는 오는 9월까지 그 전체 국민의 70%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오는 11월까지는 2차 접종까지 전 국민의 70%가 완성을 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집단 감염의 목표치를 좀 더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이 목표치를 좀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70%는 목표에 가깝고 사실 70%는 당연히 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여러 가지 변이 때문에 집단 면역에 그 필요한 거는 상당히 높아져 있어서 사실 도달하기 힘든 수준 정도의 예방접종률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방접종률을 올리면 생각해서 여러 가지 제한점들을 극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만 예방접종에 너무 이제 집중을 하는 건 중요한데 예방접종의 결과 또는 집단 면역의 목표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측정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기본 방역에 대해서 좀 뭐 너무 이제 그 완화하려는 기조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단 이제 예방접종 효과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과 함께 그 코로나19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좀 더 또 세부적인 내용을 좀 한번 볼까요? 지금 앞서 교수님께서도 그 수도권의 이런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이 풍선 효과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특히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관광지를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릉이 동해안이 36명이 확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해안을 포함하고 있는 지금 강원도가 그래서 49명으로 올해 최다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36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 동해안이 있는 이 날이 바로 동해안의 해수욕장에 개장한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이제 수도권은 최상의 거리두기 단계이고 아직은 비수도권은 그 정도는 아닌데다가 지금 여름휴가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름휴가에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수도권으로 이제 옮아가면서 결국은 풍선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의 다른 시와는 달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17일부터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겠다 이러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울 그리고 그 서울 같은 경우에 종교 시설에서 비대면 집회만 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기 때문에. 그런데 법원에서 이런 방역 지침에 제동을 좀 걸었다면서요. 다른 부분 아니고 좀 합의점을 찾으라라는 그런 얘기로 보입니다. 완벽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법원이 봤을 때 다른 시설들,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같은 곳들은 그래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종교시설에 대해서만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신에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이제 전체 수용인원의 10%가량이라면 뭐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이게 뭐 19명 이걸 넘어설 경우에는 또 19명까지만 참석하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교회가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 가지 규모들이 있고 시설도 여러 가지고 있고 또 뭐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분들 같은 경우도 인터넷이나 다른 어떤 뭐 접근 가능성들이 좀 떨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완벽하게 다 제한하지 말고 혹시 과거에 이제 방역 수칙을 어겼던 곳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 그 제재 조치로서 징계로서 또 추가적으로 또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도 맞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서 대면 예외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네. 이런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프로야구계에도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로야구죠. 이제 NC 소속인 이제 박성민, 박민우 등의 4명의 선수들이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에 뭐 강남구청 말에 따르면 그 이후에 역학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물론 이 부분은 선수들과의 또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결국은 KBO 리그가 중단되는 초래를 한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KBO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중징계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 박성민 등 4명의 선수가 72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NC 구단 측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재금 1억 원의 처분을 받는 강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또 대구에서 나우나 콘서트가 열리는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뭐 관람객들이 한 40명 가량에 이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6회나 더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형 콘서트도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방역과 관련해서 긴장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수도권은 엄격하게 4단계 조치를 취하고 있고 뭐 저녁 시간에 2사람 이상은 3사람부터는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란데 다른 지역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자체마다 각각 이 방역 지침이 좀 달라서 이 부분도 좀 혼선이 있어서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다 같이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이 첫날 개장인 동해안 같은 경우에서도 확진된 분들의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하고 접촉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대구는 지금 뭐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반나절도 안 걸립니다. 굉장히 사실은 가까운 거리예요. 어찌 보면 서울에서 뭐 차량이 막혀서 이동하기 어렵을 때보다 더 조금밖에 안 걸리는 거고 나오나 지금 씨가 워낙에 뭐 전국적인 단위로서의 팬들이 많은 분이라서 사실 이런 정도의 규모가 지금 뭐 밀집해서 갖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이거를 막는다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방역수칙 위반이 절대 없도록 특히 이제 소리를 같이 우리 워낙 콘서트 가면 이른바 떼창이라고 하죠. 이렇게 따라 부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엄격하게 제한해 주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할 게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재갑 교수님 관련해서 통화를 하면서 그 정부의 집단 면역 목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간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9월 말까지 3,600만 명의 1차 접종이 완료가 되고 오는 11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취재원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동재 전 기자와 변호인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리도로 판단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그 무죄를 선고해 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검찰과 일부 정치권은 실체가 없는 검언 유착을 내세워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어냈는지를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죄 선고를 받고 나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관련된 사건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이었나요? MBC 보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불거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도 내용 그리고 사건의 개요는 이 채널의 이동재 전 기자죠. 이제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서신을 보내서 4수차례 걸쳐 서신을 보내서 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신라젠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으며 비위가 있다는 사실을 폭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 본인이 지금 수감 중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가혹한 정도의 처벌이 있을 수가 있고 수감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불이익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편지 내용이 있었고요. 그 편지를 보내니까 이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대리인을 내세워서 대리인이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대표 측 대리인이 이 이동재 전 기자를 직접 만나서 과연 그거를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검찰이 정말로 이 전 기자의 얘기처럼 움직여 줄 수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만남을 가지죠. 그 자리에서 뭐 이 자신이 검찰 고위직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듯한 어떤 녹취록 같은 것들을 보여줬다, 이런 내용들이 사건의 개요인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강요 미수죄로 기소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검찰, 제가 말씀드린 검찰 고위직이라는 게 한동훈 검사장인데 한동훈 검사장 역시도 수사를 받았죠. 하지만 한 검사장 같은 경우 이동재 전 기자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밝혀내는데 검찰이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동재 전 기자만 이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를 협박했다, 겁박했다. 그래서 강요 미수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를 받은 겁니다. 네, 결국 강요 미수죄로 기소가 됐고,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를 재판부는 선고를 했다. 핵심은 취재 윤리를 위반한 건 맞는데 강요 미수를 통해서 그 형사상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제 강요죄가 인정이 되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해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겁을 주는 것이 되게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내용을 보면 뭐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세에 출소를 할지 80세에 나올지 모른다. 또 아니면 가족의 재산까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법원은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기자였으니까 취재를 조금만 해보면 저 정도는 알 수 있는 얘기고 저런 것으로 인해서 협박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 협박의 주체가 예를 들면 이동재 전 기자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정말로 저렇게 수사를 더 할 건지 아니면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지 그 주체는 검찰인데 일단 주체가 다르고 그러면 이렇게 주체가 다른 검찰에게 과연 이동재 전 기자가 그만큼 수사라든지 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는가 그런 것도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강요 미수죄가 그러니까 강요죄가 성립을 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공포심을 느껴야 되는데 이 이동재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법처벌을 할 수 있는 검찰 사정기관이 아니라 제3자 기자였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제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한동훈 전 검사장과의 직접적인 뭐 유착 관계가 만약에 밝혀졌다라면 그리고 그거를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본다라면 강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기소를 못한 겁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이동재 전 기자만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해악의 고지 같은 경우가 이런 거죠. 제가 누군가에게 너 가만히 안 놔둘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겁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뭐 구체적인 사건을 꼭 집어가면서 이 사건에 A라는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검찰에서 지금 구형에서 당신이 받고 있는 징역형이 뭐 20년인데 예를 들자면 그 부분에서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거 너무 자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도가 들어가 주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는 구체적인 해악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법원이 판단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아마 뭐 항소심에서 저는 좀 다쳐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자의 얘기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항까지 예를 들어 사건 내용까지 그렇게 적시해 가면서 쓰기는 또 어렵지 않았느냐. 또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서신을 통해서 보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애초에 구체적인 해악으로 고지한다라고 하면 너무 자세한 걸 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이번 재판에서 검찰인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 혐의로 다치 기소되지 않은 것도 이렇게 무죄 선고가 나오는데 영향을 줬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한동훈 전 검사장과의 연결고리가 없어지면 이 해악을 고지하는 사람 자체가 기자인데, 그러니까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로 검찰과 연결돼서 뭔가를 이 사람이 나에게 심각하게 해악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본 건데요. 다만 아까 이제 두 분이 이동재 전 기자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나와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마치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셔서, 법원에서는 아까도 잠깐 앵커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명백하게 취재 윤리를 위반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판결문 낭독하기 전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성 같은 것들은 좀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 취재윤리 위반과 별개로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동재 전 기자라든지 한동훈 검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바죠. 그러니까는 앞서서 예를 들면 이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에 지금 검언 유착이라고 소위 얘기를 하는 것이 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재판부도 결국은 이게 선처를 해주려는 것이지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가 먼저 이제 그 중간고로 알려져 있는 지모 씨가 기자가 정말 높은 검사장이랑 인간관계가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고, 그래서 녹취록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에 있는 중간고리가 알려달라고 해서 보여준 것이 어떻게 협박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 자체의 공모가 인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동재 전 기자라든지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것이 검언유착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과도하게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참 그 부분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를 어디 외부에서 꺼낸 게 아니거든요. 이동재 전 기자 본인이 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의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그 내용들을 보면 선처를 해주기 위한 것이지 뭐 해악을 고지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일인가를 얘기를 해서 뭐 지금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된 부분의 비위를 폭로를 해주면 선처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럼 그걸 폭로를 하지 않으면 그럼 가만히 놔두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될 거야? 아니면 이거 말 잘 들으면 잘해주겠지만 아니면 해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이건 이제 법리적인 문제라기보단 그 내용들에 대한 해석의 문제일 것으로 보여서,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후 재판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 자체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그런 갈등 요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을 경우에 그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단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추윤 갈등이라고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검찰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모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불기소 의견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성은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해서 반려를 했다는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검찰에서 판단했을 때와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서 그것이 계속 반려가 된 것인데, 결국은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물론 확정된 판결은 아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도 아직 인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추 장관이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집행정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문제, 아니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불기소에 대해서 반려를 했던 부분이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추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현재 이제 후보죠. 꽁 잡는 매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